사람 복지도 안 되는데 무슨 동물 복지냐고요? 결식아동에게 쓰려고 했던 돈을 닭의 복지에 쓴다고 하면 몇 명이나 찬성할까요? 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들여 보호소를 짓는다면 몇백만 원의 치료비가 없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윤리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애니멀 웰페어라는 말이 동물 복지로 번역되어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복지와 비교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녹록하지 않은 세상이라서 더 그렇겠지요.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동물과 함께 경험하는 몇몇 사건은 사람과 동물의 복지가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대개 끔찍한 장면에서 비롯되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기에 아픔이 남는 경험이지만 말이에요. 짧게 정의하면 동물 복지란 사람을 제외한 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뜻합니다. 동물 하나하나 개체 수준에서 삶의 질을 이루는 말이지요. 과학자들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고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동물복지 개념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맥락에 따라 인간이 동물을 다루는 다양한 범주에 따라 동물복지의 개념과 한계도 달라지곤 합니다. 동물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장에서는 범위를 좁혀 농장동물의 복지를 다루겠습니다. 농장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의 질은 어떤 조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과학자 데이비드 프레이저는 1997년 책 애니멀 웰페어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대중이 농장 동물의 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첫째, 동물이 행복한가 아니면 통증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으로 고통받는가? 둘째, 동물이 건강하고 잘 생산하는가? 셋째,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충분히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동물복지 전문가나 생태학자가 아니어도 떠올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머릿속에 비슷한 물음표가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문은 동물복지의 공식적인 정의와도 들어맞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동물복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하며 영양 상태가 좋고 안정되고 내재적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통증, 공포, 스트레스와 같은 불편함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상태라고 말이지요. 동물의 편안함이나 위태로움을 염려하는 마음은 동물 복지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훨씬 전인 고대에도 존재했어요. 일찍이 불교에서는 동물과 인간이 서로의 모습으로 돌고 돌며 다시 태어난다는 가르침을 전해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동물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속세에 있는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5개 중 첫 번째가 불살생으로 인간이나 동물 모두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동물을 괴롭게 하는 일에 얽혀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물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기를 먹거나 반려동물을 기름으로써 동물과 관계를 맺고 동물을 통해 얻는 이익과 손해를 가늠합니다. 고기를 먹던 사람들에게 동물 복지를 위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면 대개는 반발심을 일으키겠지요.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동물 복지가 전부인 양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회에 새롭게 등장해 제도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말들이 흔히 겪는 과정이지요. 누구를 위한 체험, 축제, 복지일까?
한국에서 동물복지라는 말은 오염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의 오염은 무지의 바탕을 두고 일어나지요. 이윤을 만들려는 의도와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동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동물복지라는 말을 차지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나라에서 동물복지 농장 인증 제도를 만든 의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동물복지를 실현하지 않는 곳에서 제도의 허술함을 이용하기도 하죠. 동물복지를 위해 농장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턱없이 부족한데 동물복지 축산인증 마크를 붙이고 질이 더 좋은 축산물이라고 홍보하면서 비싸게 파는 것이지요. 개나 고양이를 번식시켜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미용하거나 치료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중에도 동물이 어떻게 느낄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홍보수단으로 동물복지라는 말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체험이라는 말이 오염된 과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물 먹이주기 체험과 같은 말은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을 거예요. 고양이 카페나 강아지 카페처럼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을 구경하고 만질 수 있는 장소에 가봤을 수도 있고, 야생동물 카페에 방문해서 라쿤이나 미어캣처럼 평소에는 보기 힘든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고 껴안고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야생동물을 싣고 전국의 유치원과 학교를 돌며 동물을 체험하게 하는 이동식 동물원도 있어요. 또 전국의 축제장에서 생태 체험이라며 동물을 만지거나 잡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요리해 먹기까지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 봤나요? 우리가 체험을 한다는 이유로 동물을 만지며 신기해하고 즐거워할 때 그런 경험이 정작 동물들에게는 어떤 상황일지 말이에요.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일이라 미처 고민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학습과 경험이라는 그럴듯한 이름 아래 동물 학대라는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산천어 축제에서는 산천어라는 동물과 공존하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동물을 잡고 죽이고 현장에서 요리에 맛보는 순서가 이어지지요. 차가운 물에 사는 산천어 같은 물고기들은 사람의 체온이 닿을 때 화상을 입고 통증을 느껴요. 잡아먹기 전까지 낯선 곳으로 이리저리 옮기고 수많은 사람이 잡으려고 쫓고 뜨거운 체온으로 몸을 움켜쥐는 행동은 인간이 재미를 위해 동물을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빠뜨리는 행위예요. 이러한 행동은 동물을 사고 파는 현장에서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새로운 맥락에서 어휘를 만들 때 장사 속을 가진 이들이 이윤 추구라는 속성을 희석하려고 가져다 쓰는 것이지요. 동물복지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동물을 번식시켜 파는 곳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토건 사업을 하면서 동물복지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 아직 동물복지라는 말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물복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동물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다면 동물도 인간처럼 통증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은 전통적인 동물복지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 감각과 감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기에 만약 동물도 비슷하게 느낀다면 인간이 동물을 다룰 때 조심할 필요가 생기니까요. 빅토리아 시대의 유럽 과학자들은
전 세계 식민지의 동물을 수집하고 해부하고 관찰하면서 동물과 인간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물학과 생물학, 박물학이 발달하면서 동물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예민하게 영감을 받은 철학자들이 있었지요. 대표적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은 1789년에 출판한 책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유할 수 있는가도 아니고 그들이 말할 수 있는가도 아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동물도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19세기 말 찰스 다윈과 같은 학자들은 동물의 감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는 동물과 인간의 비교심리학, 행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물의 의식과 인지를 증명하려고 애썼지요. 동물의 머릿속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일은 종종 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메리언 도킨스라는 동물행동학자는 1993년 책 우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을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푸념했어요. 동물들이 진짜로 느끼는 것과 무언가를 느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은 동물들이 그림자와 그들이 영원한 비웃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인다. 오늘날까지도 동물이 언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물고기의 뇌구조가 포유류의 뇌구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물고기는 통증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도 있었어요. 2020년에 이르러서야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피한다는 증거가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만큼 쌓였지만 물고기는 고통을 못 느끼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동물에게도 의식과 인지가 존재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는 쉬워도 연구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동물 행동학이 동물 복지를 측정하는 도구로 발돋움하다.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동물의 마음과 생각을 짐작하는 방법은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에요. 특히 동물 행동학은 동물 복지를 감안해 동물의 고통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물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을 정리해서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이 나타날 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상 행동과 자연스러운 행동을 규정하는 것 역시 단순하지 않아요. 정상 행동은 일반적으로 동물이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 드러내는 행동인가로 판단합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은 진화를 통해 동물이 하게 된 행동을 말해요. 가축을 예로 들면 먼 조상인 야생동물이 본래 가지고 있어서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종 특이성 행동이 가축화 과정에서도 남아있는 경우까지 아우르지요. 동물 행동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물론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쳇바퀴를 굴리는 다람쥐를 예로 들어볼게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굴리는 행동을 하는 건 얼핏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람쥐를 기르는 사람들은 다람쥐가 지내는 공간에 쳇바퀴를 넣어주고 놀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다람쥐는 야생동물이므로 사람이 기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도 있어야 합니다. 1998년 연구에서 행동학자 크리스토퍼 셔위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선호하지만 쳇바퀴를 굴리는 다람쥐의 행동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을 던졌습니다.
2014년 야생에서 사는 쥐에게 쳇바퀴를 설치해 준 실험에서 야생쥐는 쳇바퀴를 빈번하게 굴렸어요. 다람쥐에게 쳇바퀴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같은 해에 실시한 다른 야생쥐 연구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쳇바퀴를 더 많이 굴린다는 결과가 나왔지요. 다람쥐의 쳇바퀴 굴리기는 흔히 정형 행동이라고 부르는 이상 행동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형 행동은 목적이나 기능 없이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비정상 행동을 뜻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이지요. 이렇게 동물 행동 연구는 동물의 마음 상태와 복지를 측정하는 데 주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닭에게 삶의 질이란. 2017년 여름 유럽에서는 달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양계 농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산란기의 수백만 마리가 살처분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농장주 입장에서는 달걀을 생산해도 팔 수가 없으니 닭의 사료값을 계속 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양계 농장에서 피프로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조차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문제되었던 똑같은 살충제가 아무런 규제 없이 버젓이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먹거리 안전에 불신이 강한 한국의 축산업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어요. 살충제를 사용하는 원인이 공장식 축산의 상징인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케이지 사육 방식은 닭장을 여러 단으로 쌓아 산란계를 기르는 방식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식품 안전과 동물 복지를 연관짓기 시작했지요. 좁은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는 닭은 모래 목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드기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그 진드기를 죽이기 위해 살충제를 쓴다는 뉴스가 미디어를 도배했습니다. 살충제를 쓰지 않으려면 닭에게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논리가 생긴 것이지요. 이때부터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달걀의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높아졌어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성장한 산란계 농장의 동물복지 농장 인증 비율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육개, 돼지, 한우 등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사람들이 동물복지 축산물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찾게 되었다는 점은 비록 과학적 논쟁이 있더라도 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왜 과학적 논쟁이 있느냐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로 모래 목욕을 한 닭에게 진드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모래 목욕과 진드기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냈거든요. 오히려 배터리 케이지에 사는 닭보다 야외에 풀어놓고 키우는 닭에게 진드기 감염이 더 심하다는 연구도 있었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모래 목욕과는 별개로 진드기를 막는 데에는 닭에게 부리 자르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태어난 대로 뾰족한 부리를 가진 닭은 스스로 진드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좁디 좁은 케이지 안에 갇혀 사는 닭들은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서로를 쪼아 상처를 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을 카니발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병아리의 부리를 뭉툭하게 자릅니다. 뭉툭한 부리로는 깃털 사이에 있는 진드기를 골라내지 못해요. 게다가 부리를 자르는 과정은 당연히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고요.
부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려면 닭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전한 신체와 정신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진드기와 살충제만 놓고 보자면 부리를 자르지 말아야 닭이 스스로 진드기를 잡을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닭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야 우리가 살충제를 쓸 이유도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르지요. 아쉽게도 당시 부리 자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안까지는 공론장에 나오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통해 사람들은 평소에 자주 먹는 달걀이 어떤 곳에서 나왔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불안감에 대한 해답은 닭이 본래 어떤 동물인지 이해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이 본래 살아가던 대로 살게 해줄 필요가 생긴 거예요. 동물복지 농장의 중요한 이유. 공장식 시스템에서 동물들이 죽지 않으려면. 현대적 의미의 동물복지 개념은 우리가 공장식 축산이라고 부르는 집약 축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약 축산이란 전통적인 축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밀도 높고 빠르게 동물을 길러내는 축산 방식을 뜻해요. 20세기 중반에 사람들은 본격적인 집약 축산의 등장을 지켜보게 되었고, 새로 탄생한 이런 농장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었지요. 이전까지 가축은 목동과 함께 뒷산에서 뛰놀던 존재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한눈에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수의 가축이 좁은 우리에 빠듯하게 갇혀 마치 공장 제품처럼 생산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의 동물복지 활동가이자 작가인 루스 해리스는 1964년 동물기계라는 책을 출간하며 산업화된 축산 방식을 비판했지요. 이 책은 영국 정부가 집약 축산의 문제를 조사하는 계기가 되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축산에 동물 복지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단지 동물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에요. 들판에 살던 가축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물들은 그 전보다 더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에 제약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먹이의 질과 양도 달라졌지요.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알과 젖의 생산도 기형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오랫동안 견딜 수 있던 더위와 추위도 사람의 관리에 적응하면서 더는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고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축산업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환경에 적응했던 동물들을 인위적 환경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상품성 있게 기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지요. 공장식 시스템에서 동물들이 죽지 않게 하려면 동물 복지를 연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물 복지를 적용하는 일은 축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축산업자들은 복지 연구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고통에 시달리는 동물보다 기분 좋게 사는 동물이 더 튼튼하고 새끼도 많이 낳으며 더 빨리 살찌기 때문이죠. 가축은 인간의 돌봄에 익숙하도록 생리적, 행동학적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들이기 전에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던 습성을 간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돼지와 그 조상인 멧돼지처럼 말이지요. 습성이란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 꼭 필요한 행동 양식이라서 유전자 속의 기억으로 남은 것을 말합니다. 야생의 멧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풀과 나뭇가지로 둥지를 짓습니다. 비바람과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려면 그런 행동이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새끼를 낳고 나면 둥지에 일주일 넘게 틀어박혀서 먹지도 않고 새끼를 돌보고요. 새끼들은 생후 2주가 되면 어미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와 다른 멧돼지들을 만나고 사회 구성원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길러서 잡아먹는 집돼지들도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둥지를 짓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으려고 애를 쓰지요. 둥지를 지을 흙바닥 대신 분변이 아래로 빠지도록 만든 단단한 슬레이트 바닥재가 깔려 있고 둥지 재료가 되는 풀이나 나뭇가지 대신 철제 분만틀만 어미돼지의 몸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돼지들은 실제로 둥지 짓기를 배운 적이 없지만 새끼를 낳기 전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어미가 되려는 돼지에게 둥지를 짓고 싶은 동기를 만들어내지요. 그 동기는 아주 강해서 제 몸이 상하는 것도 있게 만듭니다. 온전한 둥지 짓기 대신 파지 못하는 바닥을 파려고 애쓰다가 철제 분만틀이나 쇠사슬에 반복적으로 씹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미돼지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올라가고 새끼를 낳고 나서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새끼 돼지를 물어 죽이는 일마저 일어나지요. 스트레스 가득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 돼지는 그렇지 않은 새끼 돼지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개체로 성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복지는 앞서 나가는 기술이 되기도 해요. 어미 돼지에게 깔집을 주고 새끼를 돌볼 기회를 주는 데는 당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새끼 돼지를 건강하게 키워내서 들어간 비용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복지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축산에서의 동물복지는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에서만 이야기되었습니다. 고비용, 고효율을 추구하기에는 효율,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아지는 순간 동물의 삶은 더 이상 나아질 수는 없었지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의 축산 시스템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동물 복지에 비용을 더 들일 기술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저비용, 저효율 축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한국 사람은 덜 안전한 축산물을 먹게 되지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가축 한 마리당 사용하는 항생제의 양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 많은 항생제는 결국 동물과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 내성균을 만들고 어떤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슈퍼박테리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약을 덜 써야 하고 약을 덜 쓰려면 동물 복지를 이루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한국에서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소비자로서 동물 복지를 반영한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가 가축에게도 제공되어야 할 기본 조건이라는 생각도 확산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EU에서는 산란계의 배터리 케이지와 어미 돼지의 분만틀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성과 상관없이 동물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축에게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동물복지 축산 인증 제도를 도입해 가축의 동물복지를 지향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등 가축의 종류별로 동물복지 축산 농장을 심사하고 인증하고 있지요. 안타까운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국의 제도를 따라하다 보니 제도를 시행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홍보도 부족하고 넓은 범위의 소비자는 아직 동물복지 축산물을 선택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복지 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은 산란계와 육계를 제외하면 전체 농가 대비 1%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부 탓이나 소비자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꼭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동물 복지는 곧 국가 간 무역 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2000년대 초부터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에서 동물복지 표준을 비교역 관심 사항으로 제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동물복지를 보장하지 않는 축산물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무역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산업계는 한 EU FTA를 계기로 동물복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어요. 강제로 동물복지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동물복지에 관심이 없는 축산업자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보호 차원에서라도 한국 축산업은 빠르게 태세를 전환해야 해요. 이젠 원 웰페어에 주목할 때, 동물들 하나하나가 우짖을 때 그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축사는 철저하게 높은 울타리에 가려졌고 창도 없는 건물로 들어가 버렸죠. 그 안에서 끊임없이 표현되는 동물들의 고통은 좀처럼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가축이란 대개 고깃집 간판에 그려진 엄지를 척 들고서 활짝 웃는 소, 돼지, 닭의 캐릭터 정도지요. 사람이 그린 그림 속 동물들은 당신은 행복한 동물을 먹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비치며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는 알면서도 속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병든 가축을 살처분한다는 뉴스와 그 엄청난 숫자에 직면할 때 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행히 우리의 식탁을 위험하게 만든다는 것도 일시적이나마 강하게 느끼게 되죠. 우리가 동물에게 느끼는 측은지심도 어쩌면 우리에게 되돌아올 불행을 어렴풋이 예상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한국은 유별나게 약자에게 인색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와 동물의 관계, 그 중에서도 가축에게는 특히 인색감이 두드러지죠. OECD 국가 중 한국의 국가적 경쟁력이 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 보통 사람들의 삶이 워낙 빠듯하다 보니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만해져야 동물의 삶도 살필 수 있을 테니까요. 동물들도 살만하게 만들자는 주장은 동물과 다를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챙기자고 주장해야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회적 약자의 지위 변화는 서로 경쟁하기보다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사람과 동물을 가르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두루 걱정할수록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갈수록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질 거예요. 동물 복지와 사람 복지가 하나라는 의미로 원 웰페어라는 말이 주목받는 까닭입니다.